그날 아침 서울의 가파른 언덕길 위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집주인 이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퇴거 통지서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무자비함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나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의 뒤편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노인이 바로 어제 내가 도와준 사람이었다. 이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는 속삭이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버지, 그 단어는 내 가슴속에 쌓인 오랜 분노를 깨웠다. 이 순간 나는 단순히 세입자가 아니었다. 배신당한 자, 그리고 이제 복수를 시작할 자였다. 내 삶은 몇 년째 혼란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서울의 변두리, 작은 원룸 아파트는 내 작업실이자 감옥이었다. 공기 중에는 테레비뉴와 유화 물감 냄새가 가득 차 있었고 바닥은 우연한 물감 방울로 얼룩진 추상화처럼 보였다. 나는 화가였다. 재능은 있었지만 돈벌이는 형편없었다. 특히 이지훈 같은 집주인 때문에. 그는 부동산 사업가로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나에게는 배신자였다. 3개월치 밀린 월세 때문에 퇴거 통지를 보낸 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상처는 그보다 깊었다. 2년 전 그는 내 작품을 보고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칭찬하며 자신의 인맥을 통해 갤러리 전시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밤낮 없이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저버렸다. 오히려 내 작품을 비하하며 이런 건 팔리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나를 무능력자로 소문냈다. 그 덕에 나는 서울 미술계에서 외톨이가 됐다. 배신의 고통은 내 가슴을 파먹었고 나는 그를 향한 분노를 속으로 삼켰다. 복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퇴거 전날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포트폴리오를 들고 도심 갤러리를 돌았다. 세 곳 모두 거절당했다. 열정은 있지만 시장성이 부족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내 자존심을 베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가파른 언덕은 내 인생처럼 잔인했다. 숨이 차오르는 중간쯤 나는 그를 봤다. 70대쯤 된 노인,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배터리가 나간 듯 고장난 상태였다. 그는 자존심 강한 표정으로 바퀴를 밀어보려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내 첫 본능은 그냥 지나치는 거였다. 나 자신도 지쳐 있었고 이지훈의 배신으로 인한 절망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왜 남을 도와? 나조차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지만 노인이 낮은 욕설을 내뱉으며 팔걸이를 치는 순간 그의 좌절이 내 것과 닮아 보였다. 그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내 안의 상처가 공명하는 듯했다. 한숨을 쉬며 다가갔다. 어려운 날이시네요. 내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다. 그는 날카로운 파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이 빌어먹을 게 갑자기 죽어버렸어. 이번 달 2번째야. 언덕이 가파르죠. 도와드릴까요? 그는 자존심이 상한 듯 쏘아붙였다. 도움. 새 배터리가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언덕 위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패배감이 스며나왔다. 그래, 젊은이, 도와줄래? 나는 포트폴리오를 내려놓고 함께 밀기 시작했다. 20분 동안의 고통스러운 투쟁이었다. 휠체어는 쇠와 고무의 괴물 같았고 노인 그의 이름은 이태식이었다. 든 자존심 강하지만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언덕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도시의 무관심함을, 날씨를, 현대기술의 무용함을 불평했다. 나는 미술계의 위선을 토로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세계의 낯선이었지만 그 순간 공유된 고통으로 연결됐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땀에 흠뻑 젖어 숨을 헐떡였다. 고맙네, 젊은이, 수고비를 주마. 그는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나를 오래 바라보더니 좋은 녀석이군이라고 중얼거렸다. 버스가 도착해 그를 태우고 떠날 때
나는 근육의 통증 속에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 도움은 내 절망을 잠시 잊게 해줬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퇴거 통지를 보자 현실이 다시 덮쳐왔다. 그 밤은 잠 못 이루는 고문이었다. 짐을 싸지 않았다. 그건 항복처럼 느껴졌다. 대신 달빛이 비추는 작업실에서 미완성 캔버스를 바라봤다. 이지훈의 배신으로 잃어버린 꿈들. 그는 나를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 했지만 버렸다. 그 침묵의 배신은 내 정신을 갉아먹었다. 노인을 떠올렸다. 그의 고독한 자존심이 내 것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곧 잊었다. 내 인생은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 퇴거 시간이었다. 이지훈은 시간 엄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남자였다. 나는 샤워를 하고 가장 나은 오드물감 얼룩진 셔츠를 입었다. 굴욕을 피해처럼 맞이하지 않으리라. 문 두드림 소리가 났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 세계가 뒤집혔다. 이지훈이 서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어제의 노인, 이태식이 서 있었다. 내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왜 여기? 친구인가? 우연인가? 이지훈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에 가족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업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를 때렸다. 어제 도운 그 노인이 이지훈의 소원한 아버지였다. 이태식은 아들을 무시하고 나를 봤다. 이 젊은이를 제대로 감사하려 왔네. 어제 큰 친절을 베풀었어. 이지훈의 눈이 의심으로 물들었다. 이 사람이 말씀하신 그 사람인가요? 그래. 이태식이 퇴거 통지를 보고 내 창백한 얼굴을 보자 상황의 아이러니가 드러났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감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실망한 아버지가 됐다. 업무. 이게 내 사업이냐, 아들아.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내 늙은 아버지를 도운 사람을 쫓아내는 거, 나는 문간에 서서 이지훈과 이태식 사이에 갇힌 증인처럼 느껴졌다. 공기 중에 수년간 쌓인 가족 드라마가 끌어올랐다. 이지훈은 권위적인 사업가에서 죄지은 아이처럼 변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예요. 민우 씨가 3개월 월세를 밀렸어요. 법적 의무가 이태식이 끊었다. 도덕적 의무는? 인간적 의무는? 난 5년째 이 휠체어에 갇혀 내가 돈만 보내는 그 외로운 아파트에 살았어. 내가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면서. 날 짐짝 취급하며 도움을 거부하는 고집쟁이라고 했지.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 젊은이는 낯선이지만 나를 인간으로 봤어. 20분 동안 땀 흘려 밀어줬어. 내가 5년 동안 보여준 것보다 더한 컴패션을 그의 시선이 아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내 응답은? 이 사람을 길바닥으로 내모는 거? 그건 사업이 아니야, 지훈아. 인성의 실패야. 내 인간성의 실패, 내 아들로서의 실패야. 그 말은 이지훈의 껍질을 뚫었다. 그는 무너졌다. 시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후 더 좋은 아파트, 간호사 제안했어요. 아버지가 밀어내셨어요. 간호사가 아니야. 내 아들이 필요했어. 이태식이 소리쳤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한 채 수년의 침묵과 배신의 골짜기를 드러냈다. 나는 그들의 화해를 지켜보는 대신 내 복수의 기회를 봤다. 이태식이 퇴거 통지를 찢으며 말했다. 퇴거는 취소다. 밀린 월세는 우리가 갚아오. 하지만 나는 그 선의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지훈의 배신, 내 작품을 이용하고 버린 것뿐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태식을 이용했다. 매주 그를 만나 가족 이야기를 듣고 이지훈의 약점을 파헤쳤다. 이태식은 아내 사망 후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다. 나는 그 상처를 파고들었다. 아버님, 지훈 씨는 사업만 아는 사람이에요. 제게도 약속을 저버렸어요. 점점
이태식의 분노가 커졌다. 나는 은밀히 복수를 계획했다. 이지훈의 부동산 사업에 대한 비밀 세금 탈루 의혹을 캐냈다. 이태식에게 그걸 흘렸다. 아버님, 이걸 알면 지훈 씨가 고통받을 거예요. 하지만 배신의 대가죠. 드라마가 폭발했다. 이태식이 아들을 대면했다. 내가 날 버린 대가로 내 사업을 무너뜨리겠다. 이지훈은 충격받았고 가족 재산 분쟁이 시작됐다. 법정 소송, 언론 보도. 이지훈의 명성은 추락했다. 하지만 복수의 가격은 컸다. 이태식은 아들과의 관계가 영원히 깨진 채 더 깊은 고독에 빠졌다.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내 손으로 가족을 파괴한 셈이었다. 예술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각 캔버스의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시간이 흘러 내 첫 개인전이 열렸다. 성공했지만 빈자리였다. 이지훈은 파산 직전, 이태식은 병원에.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상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복수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더 깊어질 뿐 그 가파른 언덕에서 시작된 선택의 대가 영원히 나를 따라다녔다.